지난 한 주 동안에 경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았죠. 미국 물가도 그렇고요. 환율 시장의 움직임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이 힘이 좀 세졌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 거고 그것이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주에 있을 일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FTX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파산 신청을 했고 그 뒤이어 나오는 소식들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원을 민주당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민주당이 선전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월요일 날 있을 미중 정상회담은 드디어 바이든과 시진핑이 처음으로 대면에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진핑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힘을 얻은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집니다. 월요일 브레이너드 윌리엄스, 그리고 수요일에는 월러, 그리고 목요일에는 보스틱, 블라드, 메스터,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연설 일정이 잡혀있진 않지만 행사가 있어서 여기서 뭐라고 기자들이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물어보지 않겠어요? 파월의 말에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정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정치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또 워낙 중요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일단 시장은 주말 동안에 다우가 0.1%, 그리고 나스닥은 1.8%, S&P 500은 0.9%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방어주 역할을 했던 헬스케어 업종과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S&P 500 최대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톰 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중에서 특히나 OER이라고 해서 귀속 임대료가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의 부정적인 영향이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이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월가에 이제 톰 리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광호 대표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에 나오셔서도 빅콜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세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정광호 대표님. 조만간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 또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원격 근무를 금지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지금 원격 근무할 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40시간 동안에는 최소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위터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나왔던 3프로TV에서 인도에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해서 낮에는 애플에서 일하고 밤에는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도에는 코딩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낮에는 여기서 일하더라도 밤에는 얼마든지 투잡을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애플이 8.9%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8.9%면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258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58조 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하루 동안의 시총 증가라고 합니다. 금리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금요일은 국채시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금리는 움직임은 아마 목요일 날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년물 금리 3.8%입니다. 중요한 건 환율 시장은 계속해서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106.4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이게 진짜 며칠 만에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약세인 거죠. 그리고 유로화는 강세, 이틀 연속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쭉쭉 내려오면서 엔화 강세입니다. 원화도 강세였죠. 유가는 3% 정도 상승했고요. 천연가스는 5% 하락,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1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와, 이게 딱 3분의 1 토막 났네요.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지수, 어포더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가 계속 떨어지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너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주 전이었죠. 저희가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걸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5월달에 한번 나오고 11월달에 나오는데 여기서 아니 이거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관심 있다라는 것이 라고 해서 봤더니 이것이 금융안정, 즉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유동성 압박, 시장의 유동성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국채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옐런도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게다가 그 전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개념은 R 더블 스타였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이 실제 세상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였다면 R 더블 스타라는 금리는 금융 안정 중립 금리라고 해가지고 금융시장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금리는 따로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야, 인플레가 잡히기도 전에 이것 때문에 금리 더 올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소개해드렸죠.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괴리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애둘러서 표현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더 신기한 얘기가 나왔어요. 연준의 기준금리 말고 프록시 금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금리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이만큼 올린 게 아니고요. 진짜 많이 올렸죠. 이제 그만 올리면 어때?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만약에 인플레이션만 진정된다면 금리는 이제 이만큼만 올려도 금융시장도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마저도 지난주에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환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레리 서머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셨던 분인데 좋은 숫자인 건 맞지만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 한 번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 동안에 이건 텔레그램 채널에 제가 올려드린 건데요. 한 주 동안에 어떻게 환율이 이렇게까지 내립니까? 정말 엄청난 급락이었었고요. 1,300원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한 번에 내려왔네요. 한 번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이틀 연속으로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도 올랐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물가만 잡혀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주말 동안에 IMF 총재가 경고를 하나 했는데요. 이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대중 관세 비생산적이다. 이러다 다 죽는다. IMF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은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 굉장히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왜 IMF 총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IMF 총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 돈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줄 돈이. 그래서 다 구제금융 받으라고 하면은 다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트럼프 시절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비생산적이다. 이거 한 거. 그거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옐런 장관도 아주 특이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한테 코로나19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 이거 좀 명확하게 좀 해라. 근데 앨런이 중국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나? 왜 이런 얘기까지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일 중국 인민은행장을 만나실 건가 봐요. 그리고 코로나19 정책의 명확성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부동산 시장의 부양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왜 중국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주말 동안에 아주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부동산 부양 대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룸버그 기사에서요. 그래서 부양을 위해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고요. 디벨로퍼 구매자 등
지원을 위한 종합 패키지다. 16가지 대책이 포함됐다. 와, 이게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을 1년 연장해주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국의 신규 부동산 가격은 MOM으로 매달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옐런이 부동산 정책 빨리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코로나19 정책을 빨리 하라는 얘기를 왜 한 걸까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14일, 그러니까 내일 첫 대면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은 이게 원래 빨간색으로 뒤덮일 줄 알았는데 파란색이 이기면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대단한 합의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공동 성명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얘기한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 같아요. 레드라인을 정하자. 자, 우리 둘이 계속 싸우긴 싸울 거잖아. 알지, 뭐 다 알지. 그리고 뭐 관세도 싸우고 뭐 또 싸우고 할 건데, 자, 여기는 넘어가지 말자. 우리 계속 싸우긴 싸우는데 여긴 넘어가지 말자. 즉, 내가 게임의 룰을 정할 테니까 니네들 따라올 거면 따라와. 그리고 빨리 저 부동산 저거 빨리 처리하고 문제 생기지 않게 좀 해봐. 라는 이야기를 옐런의 입을 통해서 한 것 아닐까, 그런 그냥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있을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 이후에도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문제없이 지난주에 있었던 흐름이 이어지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은이 다음 주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미국 재무부에서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했던 거 과거 같았으면 정말 난리 났을 텐데 강달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게 기사 제목을 보고 이게 제가 참 잘못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옛날 같았으면 뭐 난리 쳤을 텐데 얘 강달러 때문이었으니까 그래? 환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바이든이 한국 기업들 미국 경제에 기여가 크니까 IRA 이행안 논의를 해보겠다. 글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걸 이 두 뉴스를 한꺼번에 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매직아이로요. 이렇게 보면요. 뭐가 보이시나요? 세이프 하는 장면 보이시나요? 정말로 한국은 여기 미국이 봐줄게 뭐 이런 느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게 되는 뉴스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실 이제 원화가 안정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것이, 야,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이거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이분이 과거에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야, 내가 IMF에서 왔어.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IMF 내가 직원들 만나봤는데 그 어떤 직원들도 우리나라한테 150%까지 외환보유액을 쌓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전 세계 9위야 9위. 지금 IMF는 우리나라 걱정 안 해. 이런 얘기를 세게 해주시면서, 야, 나 IMF에서 왔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안도감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분이 하셨는지 어땠는지 나중에 가면 밝혀지겠지만 아마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고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위기였잖아요. 레고란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흥국생명 이슈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큰 위기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었는데 이것을 막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하신 것 같고요. 나중에 더 큰 좋은 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말에 나온 뉴스가 연기금 환해지에 400억 불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외 자산 규모가 약 4천억 불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연기금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 규모가 4천억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게 약 3,340억 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환 오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외화 자산을 사기 위해서 달러로 바꾼 것에 대해서 해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러를 그대로 나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외환당국에서 해지 비율을 한 10% 정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언론에 따르면 아직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 350에서 400억 불 정도 수준의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는 그 규모가 350에서 400억 불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인 겁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원화에 대한 수요이고,
원화 약세를 막게 하는 그런 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나라 일평균 외환 상품 거래 규모가 600억 불이니까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숨어있는 돈들이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다 보니까 한은에서도 약간 좀 입꼬리가 좀 올라갑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고민했던 거, 골치를 썩었던 건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못 올리겠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그다음 환율, 어떻게 원화 자산 다 팔고 나가면 어떻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환율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은도 긴축을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신을 보니까요, 한국의 크레딧 시장이 혼란된 것이 국채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이런 것들이 한국 크레딧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지만 블룸버그에서는 크레딧 시장의 혼란이 국채 시장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까지 좋게 해석해 준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시티그룹에서는 크레딧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면 한은이 스탠스를 완전히 변경해서 이번 달 기준금리를 3%로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게 정말요? 막 빅스텝 한다고 그랬다가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그냥 유지?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도 한숨 돌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한국 회사채의 발행량이 이렇게 급감했고 회사채의 발행량이 줄어드니까 국채 시장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신박한 논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뉴스 중에서 금리 노마드족, 야 금리 조금 더 많이 주는데 없어? 나 글로 갈래 라고 해서 조금만 더 금리를 높게 줘도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축은행이 조달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대 예금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은행에 갔더니 금리가 6%야. 근데 내일 가니까 7% 주는 데도 있대. 그럼 이거 해지해버리고 저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난 나중에 할래. 이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크레딧 시장과 저축은행과 같은 그런 조금 신용도가 낮은 기관에서는 조달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돈은 있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되게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심리는 안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1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은행에 갔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있는 여윳돈 가지고 일단 예금, 적금 많이 해놨습니다. 금리가 너무 좋아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안정됐으니까 막 주식으로 다 가자, 이것도 좋은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금을 좀 해놓으시는 것도, 돈이 있으시면 금리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200일선, 이선엽 부부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200일선 위에서만 주식해도 돈 벌 수 있다라고 했던 그 200일선이죠.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부침이 있을 수 있고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변동성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기가 올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거나 좀 뒤로 이연되긴 했지만 너무 급하게 달려들어가지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달려들기보다는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FTX 사태를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FTX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CEO가 사임했어요. 이분이죠. 뽀글이라고 알려졌는데, 제2의 워렌 버핏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 FTX는 유동성 위기 해킹 이슈가 있었어요. 또 해킹까지 있었습니다. 챕터 11 파산 신청을 신청했고요. 샘 뱅크먼은 사임했습니다. 자, 이 샘 뱅크먼이라는 사람, 뽀글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소로스에 이어서 민주당에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부액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전체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돈을 막 엄청 푹 쓰고, 그리고 정치권에도 로비도 정말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슈가 정말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데, 일단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이나 소프트뱅크가 FTX에 실제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나가 중요한데요. 사실 투자한 금액은 100밀리언 달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에서도 0.05% 의미 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다 떨어내도 다 0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 크립토 시장에 있는 것이 실물 시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힘에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낸스 CEO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TX 파산이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FTX 파산 사태가 마지막 위기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FTX 파산은 리만 브로더스를 연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신에서도 이거 리만 사태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립토발 리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이 서머스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리만이랑 비교하는데 이거 라는 리만이 아니고 앨런 사태가 생각나는데 이거 사기 같은데 사기 그냥?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끊어질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야, 이게 리만 사태냐 아니면 앨런 사태에 그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2시간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리만입니까? 앨런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1200분이나 투표를 해주셨는데 60%가 앨런인 것 같다. 이러다 말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리만 사태로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40%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단신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컨테이너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최근에 금융시장을 보면서 경제 환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쏠림이 강한 것 같아요. 일로 갔다가 이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갔다가 극단적으로 많았다가 컨테이너가 너무 없어서 날렸다가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서 날렸다가 이게 참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말 동안에 제가 포항에 가가지고 저희 학교 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후배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1학년들이 요새는 과를 정하지 않고 학교를 간대요. 그래서 2학년에 올라갈 때 과를 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5명만 기계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과? 야 이제 엔진도 없어지고 야 전기차로 다 아끼는데 기계과를 뭐하러 가냐 그러면서 기계과 인기가 너무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컴공과나 전산과는 거의 절반 정도가 그쪽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닷컴 버블이 지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정치권들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게 뭐였는지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당시에는 이공계를 가기 싫어해가지고 아무도 이공계를 안 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해서 어떻게든 이공계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불과 1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설마 그러면 문과를 갔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갔다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도 일촉즉발한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가 아닌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근데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으로 몰빵, 예금으로 몰빵, 채권으로 몰빵, 이런 분위기보다는 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시고 끝까지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